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 동화에 김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일까요? 교수님, 오늘은요, 제가 그 어느 기사를 취재했을 때보다 제 사심을 섞어서 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8월 말에 저의 첫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언니가 출산을 했거든요. 예. 조카의 태명이 초코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초코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초코가 곧 돌인데 이제 막 손을 잡아주면 막 터벅터벅 걷기도 하고요. 막 옹알이도 막 엄맘맘마 이런 어떤 발음이 조금 더 정교해졌어요. 예.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거의 1년 내내 정말 물고 빨고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문득 이렇게 초코를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신생아 때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생아 때뿐만 아니라 한 3살에서 4살 이전의 기억은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이거를 유아기 기억상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뭐 초코를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막 책도 읽어주고 이런 기억들 이렇게 쌓았던 어떤 우리 저 이모와 초코의 추억들은 도대체 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렇네요. 제가 그래서 이 유아기 기억상실에 대한 굉장히 오래된 연구부터 가장 최신 연구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유아기의 기억 상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정말 관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 우리가 사진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디서 누구랑 찍은 거지? 누가 날 찍어준 거지? 이거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유아기 기억 상실의 최초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최초의 연구는 19세기 말입니다. 그런데 유아기 기억상실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요. 네. 유아기 기억상실이 처음으로 논문에서 언급됐던 연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9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캐롤라인 마일스가요. 처음으로 논문에서 이 유아기 기억상실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예. 당시 마일스는 이 기억상실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심리학 안에서 좀 어떻게 좀 질문을 던져야지 좀 더 정교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를 당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설문 질문 중 하나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가장 오래된 기억, 가장 최초의 기억은 언제인가요? 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질문에 응답을 했던 89명의 성인들이 평균 약 3세의 최초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일스 교수는 당시 이제 논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고 이런 답변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그 유아기 기억 상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관련한 연구는 없었는데요. 예. 그로부터 20년 뒤인 1905년에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유아기 기억 상실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발표합니다. 예. 이 프로이트는요, 어린 시절에 강렬한 감정적 경험이 억압되면서 이 유아기 기억이 사라진다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당시의 이론이 프로이트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예. 당시 이 이론은요 유아기 기억 상실을 심리학으로 최초로 좀 설명하는 체계화해서 설명하는 최초의 이론이자 설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프로이트 하면 우리에게는 무의식을 설명했던 학자, 이걸로 유명한데 이분이 유아기 기억 상실도 설명을 최초로 해봤군요. 맞습니다. 이 유아기 기억 상실은요 이후 또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또 여러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점은요. 이 유아기 기억 상실이 비단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영장류는 물론이거니와 설치류에게도 유아기 기억 상실이 있다고 합니다. 영장류에 비해서 설치류는 제가 알기로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설치류에게도 유아기 기억 상실이 있다. 이거 진짜 유아기 기억 상실이 왜 발생하는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 유아기 기억 상실 원인을 좀 분석하는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아기 기억 상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총 2개의 가설이 좀 대립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요.
어린 아이들은 뇌에 기억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기들은 자신과 타인을 좀 구별하지 못해서요. 기억을 구조화하지 못한다라는 가설과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은 1954년에 심리학자이자 생물학자였던 장 피아제가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장 피아제는 기억이 언어나 상징 그리고 뭐 자아 개념 이런 것들과 함께 형성된다는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좀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반면에 1972년에는요. 바이른 캠벨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노만 스피어 미국 러커스대 교수가 새로운 가설을 좀 내놓았습니다. 유아기 때 기억이 저장은 되지만 예.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이것을 인출 실패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두 가설 중에 어떤 이론이 좀 현재 좀 우세할 것 같으세요? 야, 둘 다 어려운 이론입니다. 뭔가 어린 시절 기억이 저장되어 있던 뇌세포가 발달하기 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까 말씀 주셨던 인출 실패 가설 이게 더 최근 거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최근 게 더 정확하던데 아닌가요? 교수님 굉장히 예리하신 접근이신데요. 이 인출 실패 가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큰 전환점을 받고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2010년에 발표됐던 연구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세나 조셀린 캐나다의 토론토 어린이대학 생리학 교수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는데 정작 아이들을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예.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을 품은 거죠. 아까 제가 초코 얘기도 잠깐 했는데 실제로 초코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밀이만 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발기기가 가능해지고요. 예. 지금은 손을 잡아주면 두 발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거의 학습을 하고 어떤 기억이 저장되는 것 같은데 이런 학습한 기억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조셀린 교수가 의문을 품은 거죠. 그래서 조셀린 교수는요, 2년 동안 열심히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예. 이 2012년에 스스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가설을 좀 내어놓습니다. 바로 탄생 후에 이 해마에서 활발하게 생성되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장기 기억 형성 능력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이 가설을요, 신경 발생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신경 발생 가설은요, 기억이 저장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이 뉴런이 계속 생기고 이 뉴런이 기존의 회로를 이렇게 흐트러뜨려서요, 예. 기억을 떠올리게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토 어린이병원 연구팀은요, 또 그로부터 2년 뒤인 2014년에 이 신경 발생 가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예. 이 연구팀은 쥐와 기니피그의 뇌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 이 쥐 같은 경우에는요, 유아기의 해마에서 신경 발생이 매우 활발한 편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쥐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기억 상실이 있습니다. 반면 기니피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가 성숙해서요, 이 유아기 기억 상실이 관찰되지 않거든요. 근데 연구팀이 한번 기니피그에게 인위적으로 신경 발생을 한번 증가시켜 봤더니 네.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억 상실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오. 기니피그에게 유아기 기억 상실처럼 기억 소실 현상이 유도됐습니다. 예. 이 연구는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예. 정말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서 발표가 됐던 연구였습니다. 그렇군요. 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뇌가 발달하고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에서 기억을 떠오르기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앞서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인출 실패 가설, 거기에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 이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캐나다 연구팀이 2010년 초반대 수행한 연구니까 당연히 최근에도 새로운 어떤 연구들이 계속 있는데요. 좀 주목해 보면 좋을 연구가 올해 3월 20일에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컬럼비아대 트리스탄 예이츠 교수팀이 마찬가지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기억 인출 실패 가설은 한 가지의 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아기 기억은 저장이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이츠 교수팀은요, 정말로 유아기의 기억이 저장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 가설의 전제 조건이 사실인지를 한번 실험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이 실험에서 연구팀은요, 일화 기억이라는 것을 좀 사용해 봤어요. 이 일화 기억이라는 것이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건데요. 예. 이 일화 기억을 영어로 하면 에피소딕 메모리입니다. 뭔가요, 뜻이? 에피소드라는 좀 단어를 통해서 얼추 감을 좀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 경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장된 경험을 예. 이 에피소딕 메모리 일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선생님께 뭐 수영을 배운 기억, 친구들이랑 뭐 냇가에 놀러 간 기억, 뭐 이런 기억들이 그냥 일화 기억이라고 불러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팀은 이 일화 기억이 형성될 때의 해마가 동작하는지 활동하는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예. 연구팀의 실험 방식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아기들에게 사진 한 장을 2초간 보여줍니다. 그러고 약 60초간, 그러니까 한 1분 동안 주의를 다른 데로 좀 기울이게 만든 다음에 다시 2장의 사진을 아기들에게 보여줬어요. 이때 2장의 사진은요, 한 장은 처음 2초간 보여줬던 사진이고 다른 한 장은 완전히 새로운 사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들이 어떤 사진을 좀 더 오래 보는지, 시선이 머무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 구성이 가능한 거는요, 사람들이 보통 익숙한 것을 더 오래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기가 전에 봤던 사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진을 더 오래 보고 있었겠죠. 예. 연구팀은 생후 4개월부터 24개월 사이의 아기 2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 fMRI를 통해서 아기들의 뇌 활동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네. 그 결과 이 아기들이 해마가 일화 기억을 저장할 때 실제로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여준 사진에 아기들의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해마에서 기억 저장과 관련된 뇌 활동이 포착됐던 거죠. 예. 특히 이 사진을 더 오래 보는 경향이 있는 아기일수록요, 해마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아까 실험 대상이 24개월, 네. 24개월이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3살밖에 안 된 건데 저는 그때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해마상의 실험 결과로 봤었을 땐 실제 그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게 입증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참고로 해마는요, 후방 해마와 전방 해마 이렇게 나뉘는데요. 예. 이 뭐 전방과 후방 두 개 부위 모두 기억을 저장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데 관여를 하지만 구체적인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후방 해마는 좀 외부 정보나 공간 정보를 인식하고 저장할 때 좀 관여를 하고요. 전방 해마는 사람 감정과 관련된 기억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좀 더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팀도요, 이 전방 해마와 후방 해마가 활동하는 것을 모두 살펴봤는데 예. 실제로 기억이 저장될 때, 일화 기억이 저장될 때 후방 해마에서의 활동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예. 제가 앞서서 생후 4개월부터 24개월까지 26명의 아기들을 이제 실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연령대의 아기들의 기억이 저장되는 것은 아닌 걸로 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생후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구팀은요, 그러니까 12개월이죠. 돌을 전후해서 이 기억을 저장하는데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예. 생후 12개월 이상의 아기들은요, 사진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순간 해마, 그러니까 후방 해마의 fMRI 활동이 활발하게 증가했는데요. 12개월 이전의 아기들은요, 그 활동이 좀 크게 감지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교수님께 저희 조카가 이달 말에 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기억을 못 하네요. 이모랑 했던 맞습니다. 이게 연구가 3월 20일에 발표됐던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가 발표되자마자 취재를 하고 좀 기사를 썼는데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예. 이 겨우 7개월의 초코를 아무리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해도 예.
초코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연구를 봤을 때 더 당황했던 이유는 좀 따로 있었습니다. 뭔가요? 당시 초코가 7개월밖에 안 됐지만요. 사람을 보면 낯을 가렸어요. 어. 그러니까 자주 보는 사람에게는 조금의 이제 시간만 있으면 바로 이제 가서 안기고 막 웃고 이러는데 아예 처음 보는 그러니까 저희 언니의 친구가 와서 뭐 한다거나 뭐 아기를 봐준다거나 하면 그 친구분이 집을 떠날 때까지 그 낯을 계속 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낯을 가리는 아기가 당연히 기억을 할 줄 알았는데 기억을 할 줄 몰라서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부모인지 아닌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아예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제가 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한국뇌연구원의 대구에 찾아가서 박형주 책임연구원님께 이 부분을 여쭤봤어요. 네. 근데 앞서 예이츠 연구팀에서요. 해마의 기억이 저장되는 그 능력이 1년 무렵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에 그러니까 돌 전의 시기는 아마 뇌가 미성숙해서 이 일화 기억이 형성되거나 형성돼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박연구원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 이전의 아기가 복잡한 일화 기억을 저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뇌 발달 과정 안에서 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낯을 가리는 거는 다른 영역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낯을 가리는 건요. 패턴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 패턴 인식이라는 것은 규칙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예. 이 규칙 파악이라는 거는 뭐 도형을 구분한다든지 뭐 네모와 세모를 구분한다든지 빨간색과 뭐 노란색을 구분하는 색 구별 능력을 이라든지 크기를 구별한다든지 하는 건데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이런 패턴 인식의 결과 중에 하나고요. 예. 무엇보다 낯을 가리는 거는 얼굴 생김새를 구분하는 게 이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아기들의 패턴 인식은 굉장히 생후 이른 시기부터 발달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태어난 지 무려 4일 차에도 엄마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는 그 패턴을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안면을 인식하고 사람 낯을 가리는 것은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정도고 복잡한 어떤 일화 이런 것까지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도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유아기의 기억이 없고 어떤 거는 기억한다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이해하는지는 조금은 이해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기억을 인출해낼 수 있는 거 이 부분도 좀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교수님. 예. 현재로서는 기억 인출을 유아기에 있었던 기억을 어떻게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요, 현재 유아기 기억 상실의 인출 실패 가설이 입증되는 연구가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인출되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기 기억 상실만 이렇게 인출해내는 그런 연구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거죠. 아까 저한테 해마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후방 해마가 기억 저장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후방 해마가요. 기억을 처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해마가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인 거는 맞고요. 예. 그런데 기억을 인출하려면요. 그 인출된 기억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어디에 저장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기억이 저장되는지에 대해 현재 좀 몇 가지 가설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것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이 여러 개 있다는 것부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 가설이 하나라면 그 가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 저장되는 부위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총 4개의 가설이 기억 저장에 관해서 조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또. 맞습니다. 네. 이 기억 저장은요. 지금 뭐 시냅스에 기억이 저장된다. 아니면 뇌 특정 부위에 저장된다. 아니면 뭐 시냅스의 다발에 기억이 저장된다. 뭐 등등 뭐 굉장히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이 중에서는 뉴런 간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랑 그런 시냅스가 모여 있는 다발 그룹이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라는 엔그램 가설이 조금 더 좀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다른 모든 가설들, 총 4개의 가설 모두 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아직까지는 어떤 하나의 가설이 좀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 인출에 앞서 기억이 저장되는 메커니즘조차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다 보니 어떻게 유아기 기억을 좀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이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그때는 유아기 기억을 좀 인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지 않을까, 그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유아기 기억 상실을 취재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초코의 유아기를 기억하는 이모인 저는 좀 어떨까요? 아. 지금은 뭐 초코가 태어난 날, 초코를 처음 본 날, 뭐 초코랑 같이 여행을 간 날,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언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억이 흐릿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은요, 뭐 노화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좀 신경 퇴행성 질환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걱정을 사서 하는 저에게 또 희망적인 연구가 지난 3월 21일 국제학술지 셀에 좀 발표됐습니다. 네, 기자님이 희망적인 연구라고 하니 점점 저도 기억이 슬슬 안 나기 시작하는 저에게도 희망일 것 같은데요. 어떤 연구인가요? 연구는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좀 강화하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미국 워싱턴대 의대의 연구였습니다. 뇌에 노폐물이 있습니까? 뇌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노폐물은요, 신경세포 활동의 부산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교수님과 제가 뭐 대화를 하면서 신경세포가 이렇게 뭐 움직이고 예. 활동하고 이런 순간순간에도요, 노폐물은 배출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뇌에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노폐물이 림프관을 따라서 제거가 돼요. 이 수막 내 림프관이라고 부르는 뇌를 감싸고 있는 수막에 림프관이 있는데요. 이 림프관이 노폐물 제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폐물 배출이 실제로 원활하지 않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신경성 이렇게 퇴행성 질환뿐만 아니라요, 노화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또 이 노폐물 배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에 따라서 뇌 속에 있는 각종 하수관이 좀 좁아지기 때문인데, 이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이 이 수막 림프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뇌 신호 처리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라는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뇌에서 시냅스는요, 흥분성 시냅스와 이 억제성 시냅스로 나뉘는데, 이 중에 억제성 시냅스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뇌 속에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시냅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필요한 신호를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이 림프관 기능이 떨어지면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뇌에 예. 노폐물이 쌓이면 이 억제성 시냅스에 좀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신호가 계속 전달되면서 뇌가 혼란스러워지고, 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결국 기억력 감퇴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은요, 이렇게 림프관의 기능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억제성 시냅스가 노이즈 캔슬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냈어요. 네. 그 범인이 바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라는 것이었습니다. IL6요. 네. 교수님, 사이토카인이란 단어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있으지 않으세요? 아, 이게- 벌써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아마 2020년부터 2022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좀 컸던 이 기간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 조절제예요. 예. 앞서 이쪽 코로나 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알려졌던 거는,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뭐 열이 심하게 난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당시에 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다시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좀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염증 반응이 일으키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뇌 속의 림프관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림프관이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뇌에 있는 면역 세포가 이거를 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 네. 실제로 이 워싱턴대 의대의 실험에서는요. 림프관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 사이토카인 수치가 평소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IL-6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 억제성 시냅스를 손상시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뇌에서 노폐물이 좀 잘 빠져나가게 노폐물 이 제거 시스템 이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억제성 시냅스가 이런 상황에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아니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염증성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IL-6의 분비가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좀 성인들의 노화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만들어지는 기억력 저하를 네.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귀여운 조카 초코의 유아기 기억도 되살릴 수 있겠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일단 초코를 기억하는 제 기억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막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